LA 다운타운의 밤은 어둠 속에서도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며 잠들지 않는 도시의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천천히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죠. 그의 걸음걸이는 차분하면서도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38세의 나이답게 성숙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가며 어둠을 가르며 이재훈을 향해 다가왔죠. 차가 그의 바로 앞에 급정거했고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댄 로웰 경위와 30대 중반의 칼라 모리스 순찰관이었어요. 거기서 댄 로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을 보이는 곳에 두고 움직이지 마. 이재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죠.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재훈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살짝 한국식 억양이 느껴졌어요. 댄 로웰이 손전등을 이재훈의 얼굴에 비추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 신분증 좀 봅시다. 물론입니다. 이재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도 될까요? 하지만 댄 로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 이상한 짓 하려고 하지 마. 칼라 모리스는 동료의 과격한 반응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재훈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재훈은 조심스럽게 정장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댄 로웰이 갑자기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 그 가방도 봐야겠는데? 댄 로웰이 이재훈이 들고 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장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존중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확고한 선을 그었어요. 뭐라고? 댄 로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에 이 구역에 너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이재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욕적인 말투와 암시적인 편견을 느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전문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댄 로웰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재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정장 입었다고 대단한 줄 아나? 이 동네에서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동양인이라면 뻔하지. 이재훈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아니지만 10살 때부터 이 나라에서 살아왔고 이제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걷고 있었을 뿐이에요. 칼라 모리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댄 좀 진정해. 아직 뭔가 확실한 건 없잖아. 하지만 댄 로웰은 동료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확실한 것?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수상한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충분히 수상하다고. 마약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약? 그는 평생 마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일에 참여해왔는데 이런 모욕적인 추측을 들어야 하다니 참담했어요. 제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있나요?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약간의 서늘함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이유? 댄 로웰이 비웃었습니다. 이 구역에 이 시간에 너 같은 놈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유야. 게다가 그 가방 뭔가 비싼 것 같은데 돈 어디서 났어? 이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비역 육군 대령이었고 형이 한국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확고하게 대응했을 거예요. 제 직업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역에 있는 것도 업무 때문입니다. 업무? 댄 로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인데 이 시간에? 바로 그때 댄 로웰이 갑자기 수갑을 꺼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아야겠어. 손목 내밀어. 칼라 모리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댄 아직 체포할 이유가. 수상한 행동으로 충분해. 댄 로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이상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이재훈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무례함과 편견적 대우는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격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이재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댄 로웰은 여전히 수갑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이재훈의 침착한 태도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재훈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재훈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칼라 모리스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 뭘 꺼내는 건지 말해. 신분증입니다. 이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댄 로웰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이재훈은 지갑의 특별한 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꺼내는 순간 두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금색 배지가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그 위에는 페더럴 뷰로 어브 인베스터게이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재훈은 배지와 함께 FBI 요원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재훈 FBI 특수요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댄 로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칼라 모리스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이 수상한 동양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연방수사국 요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FBI? 칼라 모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훈이 대답했습니다. 대테러 수사팀 소속이에요. 댄 로웰은 여전히 수갑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럼 당신이 여기 있는 것도. 칼라 모리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임무 때문입니다. 이재훈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감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테러 용의자 관련 업무죠. 댄 로웰의 손에서 수갑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연방수사국 요원을 일반 시민으로 오해하고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원님. 칼라 모리스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재훈은 배지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댄 로웰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재훈은 FBI 배지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전문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제가 이 구역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3일 전부터 이 지역에서 테러 용의자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댄 로웰과 칼라 모리스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댄 로웰은 자신의 편견적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뻔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테러 용의자라고 하셨는데 칼라 모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밀입니다. 이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잠재적 위험 인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감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재훈은 서류 가방을 열어보였습니다. 안에는 첨단 감시 장비들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전문 장비들이었죠. 이것들은 모두 감시 임무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이재훈이 설명했습니다. 무선 도청 장치, 망원 카메라, 그리고 용의자 관련 자료들이죠. 댄 로웰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연방수사국 요원의 극비 임무를 방해할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그럼 저희가 방해한 거네요. 칼라 모리스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훈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경찰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 3층 창문을 보세요.
두 경찰관이 이재훈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파트 건물이 있었어요. 저 건물 3층에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재훈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재훈은 서류 가방에서 망원경을 꺼내 두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감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FBI에서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댄 로웰과 칼라 모리스는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댄 로웰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서류 가방을 다시 정리하며 두 경찰관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수상한 동양인으로 취급받았던 그가 이제는 연방수사국 요원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된 것 같네요.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댄 로웰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원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될까요? 이재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었어요. 칼라 모리스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순찰 중이었고, 순찰 중이라고 해서 시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특히 명확한 범죄 혐의도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댄 로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더욱이 상대방이 연방수사국 요원이라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보고서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훈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두 경찰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FBI 요원이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을 공식적으로 보고한다면 그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댄 로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지역 안전을 위해서. 지역 안전? 이재훈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지역 안전을 위해서는 편견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재훈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상황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0살 때부터 이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UCLA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고 퀸티코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픔도 느껴졌어요.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견의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네요. 이재훈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칼라 모리스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재훈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두 경찰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서 수상한 활동을 목격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댄 로웰은 명함을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재훈은 명함을 건네준 후 자신의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이 보였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차량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안테나와 특수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저 차량이 제 임무용 차량입니다. 이재훈이 설명했습니다. FBI에서 지급한 감시 전용 차량이죠. 두 경찰관이 차량을 바라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재훈이 정말로 연방수사국 요원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차량 안에는 각종 감청 장비와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 차량에서 용의자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댄 로웰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임무를 방해한 거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곤란하겠죠. 이재훈은 차량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경찰관도 따라오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댄 로웰의 무전기에서 다른 순찰차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댄, 거기 상황 어때? 그 동양놈 아직도 거기 있어? 그 순간 이재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동양놈이라는 표현이 무전을 통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라 모리스가 당황하며 댄 로웰을 바라보았습니다. 댄 로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무전기를 서둘러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잠깐만요. 이재훈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무전에서 뭐라고 했나요? 댄 로웰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동양놈이라고 했죠? 이재훈이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재훈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FBI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방금 무전 내용을 녹음해서 보고서에 첨부하겠습니다. 댄 로웰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이재훈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을 동양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칼라 모리스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적 언행은 단순히 개인적 모독을 넘어서 공무 수행에 대한 방해이자 인종차별적 행위였거든요. 이것은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반드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FBI 서부지부 본부의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재훈은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회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50대 후반의 제임스 코엔 지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요원 이재훈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코엔 지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다른 고위 요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연방수사국 요원이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위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었거든요. 특히 무전을 통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엔 지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이재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 모독감 때문에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편견적 행동이 향후 수사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FBI 요원으로서 겪는 이런 차별이 다른 소수민족,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LAPD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코엔 지부장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조치도 취해졌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댄 로웰 경위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엔 지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어요. 칼라 모리스 순찰관은 경고 처분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올바른 처리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코엔 지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당신의 전문성과 품위가 높이 평가받았어요. 이재훈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엔 지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시아계 수사국 부국장 승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어요. 회의실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FBI에서 이런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코엔 지부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직의 미래입니다. 이재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더니 더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며칠 후 이재훈은 다시 LA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산책이었어요. 저녁 해가 지면서 도시의 황금빛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당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고 더 큰 기회까지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더욱 명확히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재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재훈아, 소식 들었다. 승진 후보로 추천됐다며? 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형,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이재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다.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시더라.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형이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자부심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형도 한국에서 경찰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재훈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때 앞에서 10살 정도로 보이는 흑인 아이가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공이 이재훈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이재훈이 공을 주워 아이에게 건네주자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경찰이에요? 이재훈은 잠시 멈춰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좀 더 큰 경찰이지. 이재훈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 아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요? 어떻게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는 거야. 이재훈이 쉽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멋져요. 저도 나중에 아저씨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재훈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 내가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뛰어갔습니다. 이재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은 천천히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이 결국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갈 때 마치 자막처럼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싸우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FBI 요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이재훈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그만의 방식으로 말입니다.